자, 윤석열, 최재형, 대권 지금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이거 잘 돼야 될 텐데 윤석열 엑스파일도 있고 최재형도 대권 도전하고 그러는데 저쪽 대깨문 주사파 정부를 무너뜨리고 보수가 이들을 내세워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보수 진보라는 의미가 별로 없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은 개헌 대 반개헌이거든요. 앞으로는 지금 당분간 개헌 대 반개헌이 됐을 때 개헌파하고 반개헌파로 나눴을 때 여야로 구분이 돼요, 그게? 네, 그렇지. 그럼 뭐 야당도 네. 뭐 김무성 등등은 다 그렇죠. 개헌파인데 뭐. 근데 되게 골 때리는 게 하나 있죠. 김종인도 그렇고. 네. 개헌파가 탄핵파랑 겹치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탄핵파들은 왜 개헌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암묵적인 카르텔인가 이것도? 그건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거에서 보면은 그거 있어요. 대통령이 사람을 개무시하는 거에 끝판왕을 보여준 게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들이 볼 예, 때는 또 그러니까- 인정 안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김무성 대표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개무시할 수 있는 거야? 열받은 그러니까 탄핵파들이. 유승민이나 김무성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기서 보면 대통령들이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절대적인 위치긴 하지만 그래도 때 되면은 전화해주고 얼러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아유 김무성 대표님 요새 잘 지내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살갑게 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살갑게 누구를 자기 사람으로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명 대통령 그렇게 해서 당한 거지. 네, 그러니까 또 못 믿는 것도 있죠. 왜냐면 네. 워낙 아버지 어머니가 그쵸. 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시장에서 청와대를 들어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면 그런 했지. 대통령. 왜 그러냐면 관저에서 그 관저하고 그 청와대라는 게 낯선 곳이 아닌데 그 청와대라는 공간이 이 박근혜라는 인간으로 보자고 대통령으로 보자고 인간 박근혜를 고립을 봤을 때요. 감옥을 만들어 놓구나. 거기가 어렸을 때 갑자기 어머니 그것도 좋은 기억이 아니라 나쁜 기억이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숨막히게 살았던 곳이야. 또 그러고 들어가는.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그렇게 거기다가 되면 그러면 삶의 트라우마를 폭발시키는 공간 아니에요. 아유, 너무 속상. 그리고 그 폭발시키는 공간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폭발을 해요? 트라우마가 폭발하니까 의심이 폭발하잖아요. 그 공간에서는 그 공간에서 누구도 믿지 못해. 리더십이 있어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발휘가 안 되지.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러면 누군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에서 보고 다른 도움을 즐겼어야 되는구나. 이러실 거면 이거 관사 때려 부신다라고 하고 리뉴얼한다라고 명분을 만들어서 때려 부시시고 와. 그리고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셔라 라는 조언을 누군가 했어야 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짜 사랑하고 이해했다면 스트레스 관리를 안 해준 거지. 아무도 안 해준 거야.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의지하는 게 이제 최순실한테 의지를 그렇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이면 쉬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쉬기도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숨도 좀 튀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디 청남대에 휴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전부 다 아빠 엄마하고 추억이 있는 데야. 그러니까 네. 대통령 박근혜는 일상이 상처와 트라우마하고 싸우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폐쇄적이 되고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으로 믿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사지 하는 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몸을 많은 대통령을 만지셨는데 너무나 딱 어디 만지면 어떤지를 아니까 모든 사실 속 얘기를 다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적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인싸그룹이 되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의사결정도 이제 산으로 가고 그 탄핵파가 권력을 잡는 방법을 지금 개헌으로 가는 그들의 심리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집권 능력이 있는 통치자였느냐라고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 그 버린 안에서는 순간. 우리는 국민들은 다 모르고 또 좋아해.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결제 서류가 들어가면 왜 결제가 안 되냐? 무슨 상황인데 결제가 안 되냐? 그러면 막 난리 나고 혼선이 벌어지고 이게 나라 꼴이 아니네. 그러면 전화하면은 살갑게 대하지도 않고 사람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김무성과 뭔가 유승민 기타들 등은 이거 나라고 하려면 탄핵해야 되겠다. 자기들도 개무시 당하는 것도 개무시 당한 거지만 나라 모든 명분은 맞는 시스템이 거죠, 사실. 시스템이 멈추고 있다. 그런데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측근이고 그랬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빼왔어야 돼.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모든 지지자들이 내가 가는 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불쌍하다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감내하라고만 했지 그거를 완화시켜줄 구상을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근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 서면 그 방문에 들어가서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고 다 리더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설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래요. 왜냐면 그런 에너지나 논리나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임명장 대선 때 임명장 트럭으로 갖고 와서 이거 전국에 뿌려야 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임명장 뿌릴 마음이 없다. 임명장 뿌리고 대통령 될 거면 나 이거 안 하겠다. 그때 이주영 부의장 뭐 문 열었다 닫았다 왜 들어오셨어요? 이게 무슨 일 때문에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 저기 트럭 아닙니다. 이게 보통의 뭐 국회 부의장을 했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당시에 이땡땡이라는 분은 내가 그냥 죽을게 가서 그러고서 했는데 1시간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고서 정 그러시다면 책임지고 하시고 대신에 이걸 팔지는 말라고.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자기를 파는 사람들 그거에 인생 너무 예를 들면 지금 윤 총장님이나 최재형 감사장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뭐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이 모든 걸 겪었잖아요. 권력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처음 다가올 때 그 다음에 권력을 잡은 후에 변신, 배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측근이었다면 가가지고 누나 이 건물 부시자. 누나 했어. 누나 이거 부시고 일단 이거 부시면 이제 진짜 여기서 지켰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거 부셔버리자. 라고 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진짜 아끼면. 나 같으면. 그리고 서초동에서 출퇴근하자. 내가 모시고 할게요. 그러면서 가다가 하면 이 차 같은 차에 대통령이 해놓고 여기서 지금 그 차 안에서 막고는 소리도 지르시고 노래도 부르시고 네. 노래 듣고 싶은 거 빵빵하고 여기선 자유롭게 좀 경직된 네. 거 하고 스트레스 푸세요 하는 걸 누군가는 했어야 돼. 그게 최순실이 한 게 잘못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쭉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개헌파라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나라의 무게나 스트레스 같은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모시기가 싫은 거야. 아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됐건 누가 됐든 옛날에는 대장님이잖아요. 대장님이고 이 대장을 모시는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 진짜 충신과 가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윤 총장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앞으로는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도 서스럼 없이 대화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는 자기 밑에 사람들이랑 그런 리더십인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가 대통령은 될 수 없고 자신들도 제왕적 리더십을 지키는데 그 제왕적 리더십 말고 다른 식의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대통령과 참모들 관계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그거를 시대가 변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이런 걸 그 권위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이들이 선택한 게 내각제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약간 혼란스러우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51%이 깹입니다. 두 분 다 이제 40대잖아요. 네. 40대가 말하자면 가장 그 예민한 좌파 세력이 중추가 40대예요. 그 유재일 평론가만 해도 좌파였다가 이쪽으로 이제 그들의 거짓말과 위선이 넌덜머리 나서 이제 돌아온 사람이지만 이제 그런 현상에서 보는 거고 나이를 봐서도 세대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40대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좌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항하는지 이걸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40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40대가 왜 이놈들만 안 돌아 이렇게
하면은 좀 그리고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하면 이 공산 세력은 무너지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는 공고화되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정치에서의 얘기인데 문제는요. 대한민국 우파는 그 중산층이 등장한다는 게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소비계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있죠. 40대가 X세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앞에 분들은 우리도 청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이 청춘이 뭐가 있었냐고. 일하셨지. 열심히 자식이 성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노신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도 청춘이 있다. 아이고 너희들 노는 건 노는 것도 아니요. 제대로 왜 이려? 이분 박사님 무슨 낭만이 남자의 있어. 자격에 보면 무슨 게임이나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하나 돌리고 뭘 노는 거야 그게. 니네들이 아마존 정글에 가봤어. 너들이 뭐를 데이트를 무슨 뭘 했어 너들이. 과수원에서 미팅하던 시대. 아니 우리 박사님은 그 중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낭만도 아시고 여행도 아시고.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위의 중산층 대다수는 열심히 사셨죠. 가난한 사람들도 해외 여행을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소비계층이 상성될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 공산이었는데. 그 소비계층은 문화를 즐기기 시작하는데 그 문화를 즐기고 서태지가 나왔을 때 야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왔다라고 빨리 감지를 했어야 돼. 이게 이렇게 문화를 하고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를 우파가 끌어안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소비 세대를 좌파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이제 아까 이제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데 이것도 또 조금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의 카리스마가 있을 텐데 일단은 출신부터가 그 옛날에 16년 16년 장기 집권의 영예였잖아요. 대통령의 딸. 영예로 그 국민들한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공주님이야. 쉽게 얘기하면 영국의 공주, 강력한 그 군주의 공주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몇 번 만나 뵀는데 내가 웬만해서 압도되는 저 캐릭터가 아니야. 내가 조폭을 만나도 여러 유명한 조폭도 만났는데 야 이놈 배짱 좋다 이런 식으로 죽고 막 헛스름하게 하고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포스가요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헛헛하게 이제 그게 단점이 돼서 김무성, 유승민 등 배반을 불러일으킨데 아까 유재일 평론가 말한 대로 두루두루 막 콧두루 맞도록 허심탄회하게 막 끌어안고 포옹 이제 말하자면 내 식구처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원리 원칙대로 하고 그거를 오히려 임명장 남발하는 게 잘못된 정치로 여기고 원리 원칙대로 하니까 빈틈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빈틈을 찾아서 내 권력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김무성도 맞습니다. 아니 김무성 입장에서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왜 나를 이렇게 안 챙기고 왜 그 소수의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 해도 배반을 하면 안 되지.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큰 게 누구 때문에 컸는데 배반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저는 우리 와이프도 여기 있지만 제가 일생 챙기는 사람이 없어. 일생을 딱 한 사람 챙기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왜냐면 내가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리고선 뭐 일생을 난 누구 챙기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뭐 친구가 없고 후배들이 없냐 그런데 친구도 많고 친구도 많고 후배들도 뭐 아주 뭐 무지 잘 지내. 그렇지만 이권으로 서로 이거는 안 했어요. 이권으로. 그러면 그렇게 아니 내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이권을 챙기려고 그러지 말아라. 나는 이권 안 준다. 그건데 김무성이나 유승민은 이권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어떻게 지들은 박근혜 대통령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도와줬는데 나도 이권을 좀 챙겨야 될 거 아니오. 이상한 놈들 그 보좌관들하고만 툭떡툭떡해. 이러다 보니까 배반하는데 배반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왜냐하면 아주 공정하게 얘기합니다.
배반한 아니 이권 안 챙겼다고 배반하는데 같이 두루두루 떡도 좀 먹고 네. 두루두루 술도 먹고 다 챙겨오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해하고 배반하는 놈 그놈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거기다가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두루두루 챙겨주지 못해. 그럼 두루두루 챙겨줬으면 그게 적폐야. 그것들을 적폐 청산하자고 나오는 게 문재인이야.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옛날식 정치 이렇게 땡겨주고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걸 잘못했다고 나오는 놈들 저들을 더 챙겨주면서 저들을 아주 카르텔로 그냥 태양광서부터 그냥 다 그냥 다 챙겨주고 뭐 조금만 도와주면 한 자리 크게 주고 1급 비서관 막 25살짜리 챙겨주고 막 별걸 다 챙겨주는데 저들이 뭐라고 해서 몇 년 전엔 그런 거 챙겨주는 정치가 적폐라고 그러고 나쁜 놈들이라고 그랬잖아. 박근혜 대통령 그게 적폐라고 생각해서 안 챙겨줬는데 안 챙겨받은 놈들은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니, 되니까 남동생까지도 물론 안 챙겨준 예. 박근혜 대통령도 현대 정치에 너무 그렇게 뭐랄까 뭐 야박하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고 물론 사람이 단점 없는 사람이 세종대왕은 뭐 아이고 세종실록에 보면요 지금 지금의 도덕의 잣대로 보면 이런 얘기 하면 또 욕먹나? 아주 흉악한 일이 많아. 잡스러운 일이. 그러나 큰 공을 보고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왕.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성품 단점 좀 있어요. 그런 거. 그러나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출신이 그런데 그런 거를 이해해주고 공이 있고 억울하게 탄핵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 나쁜 놈들 배신한 걸 가지고 그 배신은 정당했다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면 사회가 이건 정의가 없는 거예요. 배신을 정당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배신이나 이런 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제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는가에 대한 개헌제 이해를 그 설명인 거죠. 오케이. 설명인 거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느끼는 게 이제 보수분들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얘기를 하시는데 자유민주주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비 세대가 생기고 나서 소비 세대와 중산층이 생기고 이제 벌어지는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 우파분들이 좀 많이 좀 모르고 체감을 안 하.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직도 약간 좀 전에 이제 공주님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식의 이게 자유민주주의 전 단계의 이제 일명 이제 정치적으로 하면 보나파르티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리더하에 나라가를 뭐 지도자가 하면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지도자의 깃발을 보고 나머지가 대중이 지도자를 추종하는 그런 식의 성격이지 아직 자유민주주의적 그런 담론이나 그런 것들은 보수 우파들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아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가 자기 능력을 열심히 발휘해서 열심히 하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은 성공하고 그다음에 그 기회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반대로 생각해. 지금이 자유를 뺏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그렇죠. 지금 뺏고 있잖아요, 자유를. 왜냐면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그냥 해. 예? 똑같이.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편들만 생각 남의 편들은 아주 사거리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자유를 뺏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은 니네 세대는 뭐 옛날 독재 뭐 이러면서 그 잔상이다 뭐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30대 40대가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몰랐잖아요.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잘 사는 나라에서 굶어보지 않고 그냥 학교 다니고 해외여행 막 미국 가서 연수하고 막 자동차도 막 타고 이러 다니니까 그전에는 굶어서 자기가 굶으면서 애를 교육시키려고 그쵸. 자기는 옷을 못 입고 해서 오늘날 30대 40대가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꼰대 세대들은 무슨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하고 그래. 지금 잘 사는 게 어른 세대 지구상에 유사이래로 이렇게 패망한 나라에서
몇십 년 만에 이게 세계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없잖아요. 그걸 민주화도 된 나라가. 그러면 그게 30, 40대의 덕입니까? 아니면 고생해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산업화를 이룩해서 해준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부터 그런 분들의 정주영, 이병철, 이건 이런 분들이 노력한 대가이지 지금의 30대, 40대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의 이 세대가 뭘 만든 거예요? 그런 논쟁이 아니, 아니었어요. 지금 얘기 약간 산으로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뭘 기여했냐고. 이 자유에 대해서 30대, 40대가 뭘 기여했어요? 일단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가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주의가 망하는 자유주의의 민주주의의 승리의 기준점이 되는 건 노동자가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시작하고 그 백색 가전을 가진 게 1950년대에 이거는 완승했다라고 이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었는 게 그러니까 사유재산제가 명목상의 사유재산제가 보통 사람들한테까지 다 나오는 거. 그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소비 활동을 누리잖아, 이제 다. 그 누리게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우리가 해양 세력국들과 전 세계의 자원을 사와서 가공해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1차 산업혁명 우리가 이제 놓쳤었던 딴 나라들이 산업혁명 1차, 2차에 걸쳐서 두 번을 했는데 우리가 그걸 못했던 거를 경공업부터 시작을 해서 중공업까지 쭉 이렇게 났었던 앞세대들의 쭉 이제 인정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쭉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중산층이 재산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 사회가 형성이 되고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부터의 그런 패턴에서 민주화는 바로 재산을 축적하던 사람들이 삶을 누리고 싶을 단계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가 그때부터가 민주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욕구가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산업을 가지고 나라와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이 앞 세대가 쭉 해온 게 이게 맞다니까요. 맞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민주화 단계에서도 그게 진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 민주주의를 누리기 시작하는 누렸는데 지금 그걸 오히려 뺏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소비 사회로 넘어가는 그거에 그들이 이게 우파라고 인식을 못한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비하는 세대가 등장을 했을 때 그거를 우파가 적대시하는 게 정말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특히 우리 이재 평론가는 지금 세대와 인협이 서로 토론이 되면서 이재 평론가는 40대의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좌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왜 좌파들이 성공할 수 없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었어만 했느냐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알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그러니까는 좌파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성공이라든지 김우중과 뭐 이병철의 도전이라든지 뭐 이건희의 도전이라든지 이거 제가 다 설명을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그 우파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면 도전의식이거든요. 도전의식. 계속하고 도전의식이고 도전의식인데 임자해봤어 그러면서 계속 도전의식인데 어느 순간 우파들의 그 도전적인 리더들이 꺾여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걸 받아서 한국 우파의 상징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 우파의 사상가는 김우중이었어야 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거를 그냥 기업가의 슬로건이 아니라 사상으로 만들어서 계속 진취적으로 경제 성장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진취적 기상을 가지는 우파로 나아가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소비하려고 그래 소비해. 문화적 역량을 갖춰. 그리고 문화적 역량을 갖추고 누려. 그러면서 또 너희들의 산업을 만들어가고 뭐를 해. 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야, 저것들 저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저렇게 되고 이거 불안해 죽겠네. 쟤들 하는 꼬라지가. 그러니까 관할이 안 돼. 그러니까 후진국형 우파와 중진국형 우파와 선진국형 우파가 다 다른데 그런데 문제는 우파여야 될 소비 계층을 좌파한테 넘겨준 거죠. 아까 문화 소비 그것도 그게 그 지지층을 만든 이거를 그래서 저 같은 거 뭐냐면 빨리 그 40대도 니들이
저 좌파식으로 하면 이 모든 기반이 우리가 누리던 모든 기반이 다 무너진다는 아니, 이제 걸 빨리 직시를 해야 된다. 이제 라는 걸 설파하는 거고 저는. 일부분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일부분 이제 좌파한테 뺏긴 것도 많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요즘에 그 방송으로 말하면 트로트 열풍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방송 시청률로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기록을 해요. 미스트롯이 그 무슨 예를 들어서 아이돌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게 한 10배 나와 시청률이 10배가.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지금 아이돌 스타들이 하는 그 음악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에 10배가 시청률이 나오는 또 다른 거는 문화 소비가 또 일어나고 있네요. 있고 예. 그 아직 결판 나지 않았다는 그 다음에요. 저는 스포츠인들 다른 거야? 아니 스포츠인들이 그 다른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인들이 존경스러운 게 예를 들어서 홍수환 선수도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시지만 축구 선수들이 예를 듭니다. 차범근의 업적을 그 사람들은 시비를 걸질 않아요. 그런데 차범근 시대에는 빠따 맞아가면서 단점이 있어요. 흠 잡으려면 빠따 맞아가면서 엄격한 혹독한 훈련, 그냥 말하자면 자유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차범근은 그게 노예처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선택받아서 축구 선수를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국가대표에서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독일 가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는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후배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때는 빠따도 맞고 아주 민주가 없는 훈련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 근데 차범근 자신은 그게 나는 즐겁게 열심히 했다. 그런데 후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은. 그러나 실제 축구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스포츠인들은. 그때는 그랬고 차범근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박지성이가 그 유럽에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손흥민이 있는 거지 차범근이가 없으면 손흥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스포츠 선수들은 하는데 정치가들이나 평론가들은 차범근 시대는 옛날이다. 손흥민 시대의 테크닉이 좋고 손흥민 시대 훈련 방법이 좋은 거지 차범근 시대 그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박세리가 양말 벗어가면서 그 양말이 하얗고 위에는 까맣잖아. 그거 보고 국민들은 감동했는데 지금은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 뭐냐면 저렇게 저 정도로 말하면 얼마나 땡빛해서 저렇게 그리고 주둥아리를 나불거리는데 실제로 운동선수들은 박세리 선수가 오늘날의 LPGA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줬다. 고마워해요. 지금 20대 선수들도. 그러니까 나는 스포츠계가 더 페어플레이고 더 자유롭고 더 민주화가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게 기적 같은 일이다.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산업화를 하는 것도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걸 절대 아니었다라는 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박사님이 하신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도 얘네들이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의 민주화라는 건 미국처럼 되고 싶어 했던 거지 북한처럼 중국처럼 되고 싶었던 건 아니잖냐. 소련처럼 되고 싶지 않. 그러니까 당신들은 민주화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서 40대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해서 발전되어 온 나라고 저 좌파 새끼들한테 저 말을 듣고 쟤네들이 마치 자유로운 소비계층을 대비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쟤네들한테 대한 지지를 거두고 그리고 우파들한테 얘기하는 건 좀 그런 걸 소비 세대를 품을 수 있는 진짜 중산층, 중진국과 성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우파로 만들 수 있는 그 담론을 구성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파는 그냥 옛날 얘기만 하다가 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유재 평론가를 오늘 초대했는데요.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람들 이제 아주 주사파 중에서도 완전히 도료연방제로 가자 그러고 막 지금 막 이런 놈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보수에서도 아주 극우 우리나라엔 극우는 없어. 극우는 폭력을 동반해야 되는데 우파에서도 오른쪽. 조금 좀 센 우파가 있고 여기 우파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좀 플렉서블하다 그럴까요? 좋게 표현합니다. 융통성 있는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에 가까운 우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도가 있고 중도 좌파가 있고
덜 센 좌파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유재일 평론가는 이쪽 왼쪽에 있다가 왼쪽에 있다가 지금 중도로 오신 분인데 이런 의견도 여러분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대권을 나라를 찾아오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이쪽 오른쪽에 있는 의견만 자꾸 하고 이것만 주장하면요. 51%가 어떻게 나와요. 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린 건데 조금 다소 불편한 얘기가 있었어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시간 좀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왼쪽에 있는 분들도 저 초대하세요. 그래서 내 욕먹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으니까 알았지, 얘들아. 그렇게 아니 해서. 매불쇼도 나가시고 매불쇼 폭파시켰어 내가 나갔으니. 매불쇼 정영진 정영진 체육하고도 체육이 매불쇼 아니 그 네. 원래 불금쇼였는데 네, 그 당시. 불금쇼가 내가 하루 나갔더니 폭파당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는데 뭐를 하냐면 청문회를 하더라고. 시청자들한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이봉규를 초대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이유를 막 얘기하더니 폐쇄가 됐어. 그 다음에 바꿔버렸어요. 시즌 2로. 저는 윤석열, 최재형 이거 박사장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상 또 다음 손님들 그래서. 유재일 평론가 오늘 나 많이 배웠어요. 이런 이들 많이 배우고. 김신혜 씨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방송이다. 금방 좀 시간이 안 돼.